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사범대 권오현 교수입니다. 오늘 한 2시간 정도 걸쳐서 자녀 멘토로서의 학부모 역할, 학교교육 기반 진로 진학 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요즘 뭐 학부모님들이 뭐지 자녀를 키우시면서 이제 마음이 불안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닥달을 많이 하시고 학부모님 이 생각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이런 경향이 있으신데요. 이 자녀 교육에서는 이 자녀의 멘토 같은 이 학부모가 되시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나 이 대학 입시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한 2시간 정도 이제 그런 데 대한 좀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급적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이제 있으면서 뭐 전공은 따로 있습니다만은 2008년부터 입학 사정관제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주로 대입 쪽에 그리고 그 학교 교육과정 개발하는 이런 일들을 쭉 해오셨는데요. 이제 그리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서울대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나서 그 서울대학 입학 본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경험으로 얻은 이런 내용들을 오늘 정리를 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공유를 할게요. 화면 공유가 된 건가요? 네. 이 서울대 입학 본부장을 하면서 전국에 사실 그 학부모님들 강의도 많이 다니고 또 그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눴었는데요. 그 왜 그렇게 그 대학 입시만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불안하시냐 한번 여쭤봤더니만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대학 입시가 우리 자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이 부모로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은 평생 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불안하시냐 여쭤봤더니만 우선 좀 입시가 너무 이게 복잡하고 좀 이해하기 힘들다. 정부나 대학 입장에서는 학부모님들에게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가지고 이런 전형 저런 전형을 두었는데 학부모님들은 그런 걸 오히려 좀 복잡하게 여기시는 이런 경향이 있었고요. 또 다른 자녀들은 일찍부터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나는 좀 그게 뒤처져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감. 또 뭐 소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대학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언론에서 이 불안 심리들을 많이 조성을 하게 되면서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는 것 이런 것들이 불안 요소였는데요. 오늘 저는 너무 그렇게 불안해 하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자녀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방안이 뭔지 이런 데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자녀는 우리 학생들은 아이들은 전부 다 챔피언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공부를 잘한 이런 아이들은 그냥 현재 챔피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지금 공부에 좀 힘들어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은 뭐 그냥 히든 챔피언이다. 언젠가는 챔피언이 될 이런 뭐 그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이 서초구에서 2명을 키웠는데요. 아들하고 딸하고. 딸은 늘 이렇게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현재 챔피언이고. 아들은 그렇게 공부에 관심도 없고 뭐 좀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적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우리 아들도 나름대로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집중력은 떨어지지만은 이 하나 뭔가 목표가 있으면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잠재력. 그래서 이런 애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러면은 그 장점을 기반으로 이 성장을 해주면은 이 히든 챔피언도 언젠가는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도 나중에 보니까 뭐 대학은 저 지방에서 다녔습니다만은 다니면서 목표가 정해지니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을 정말 괜찮은 곳으로 가가지고 지금 이제
나이 30대 중반 지난 모습을 보면은 뭐 서울대 나온 딸이나 지방에서 대학 나온 아들이나 이렇게 쭉 성장이 일어나니까 뭐 나중에는 똑같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일본 여류 작가 그 아야코가 단점을 보는 것은 본능이고 장점을 보는 것은 재능이다라는 이런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가 장점을 살려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뭐 대학 입시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 대한 좀 설명을 쭉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우선 학교 교육도 그렇고 대학 입시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알아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마 초등, 중학교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두고 우리 아이가 차근차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또 말이 성장이지 실제로 성장이 일어나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건 거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이 아이가 이런 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려면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더라. 이 삼박자가 맞지 않으면은 이게 웬만해 가지고 이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건 아니더라고요. 이 삼박자가 뭐냐면은 우선 이 제도적인 활용, 즉 학교 교육을 잘 활용하자. 우리는 초중고에 정말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학교 교육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잘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이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만 이렇게 성실하게 또 지속적으로 그지? 이렇게 받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학생 스스로 본인이 이렇게 성장해 나갈 이런 힘, 그걸 요즘 내적 근육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내적 근육을 갖출 필요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이 한국에서는 이 기회가 왔을 때 도전을 해서 이 성과를 내지 않으면은 뭐 실제적으로 대입이라든지 다른 입시라든지 이런 데서 결과를 내지 않으면은 이 성장이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학 입시에 대한 우리가 정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싶어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인 거죠. 이 삼박자가 맞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오늘 쭉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학교 교육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이제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기본적으로 인류 사회의 이 교육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이 화면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는 사회는 이렇게 두 번 큰 전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통 사회는 이 통합적인 사고, 한 사람 안에 여러 가지 자질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전인형 인물, 인품 중심 이런 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가 1800년대 이때 큰 전환이 일어난 게 이 영역의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물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화학하는 사람 따로 있고 역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철학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 가지고 깊이 있게 파는 위에 인재상을 보시면은 옛날에는 넓게 했다가 이젠 이 시대가 오면은 이렇게 깊게 파는 시대가 되어지는 이게 소위 이제 전문가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고 전문가 시대라는 말은 내용 중심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 전공을 나누고 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교과를 나누고 이런 게 역사적으로 오래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서 이 콘텐츠를 나누어서 깊이 파는 이게 지식 중심의 교육을 하는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한 200년가량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한 30년 전 이때 한번 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지식을 이 사람이 습득을 하는 것 이것이 교육의 중심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습득하지 않은 지식도 내 콘텐츠다. 옛날에는 내가 습득해서 머릿속에 갖고 있는 콘텐츠만 내 지식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건 거죠. 이제 검색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그냥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은 노트북을 하나 들고 다니면은 그게 내 지식이 되어지는 그래서 지식을 많이 습득했다라기보다는 주어져가 있는 지식을 내 나름대로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나만의 이런 공간을 사고 공간을 만드는가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걸 탐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ABC라는 이런 분야가 이때 이걸 본인 스스로 구성을 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 이게 학교 교육이 되고 인재상이 되고 이래 되는 건 거죠. 이걸 그전에는 깊이만 알으니까 안 된다. 좀 넓게 알고 한 군데 깊이 알아 내려가지고 T자형 인재였는데 이제는
밑에 T자형 등은 있고 밑에 내려오는 게 3개가 있잖아요. 이걸 이 책에서는 M자형 인재라고 이렇게 불러놨어요. 전공을 3개 하라는 게 아니라 밑에 3개가 있다는 말은 너 나름대로 이 3개를 구성하는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설계형 인물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자질을 역량이라 그러고 그래서 모두가 전부 다 다른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 이걸 개별화 교육 또 그런 걸 티칭이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아이가 시대에 맞게끔 성장을 하는 걸 도움을 주시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런 키워드들 즉 탐구 본인 스스로 이제는 지식이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지식의 관리자다. 내가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탐구입니다. 그 다음 그걸 본인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그러하는 자질, 역량을 키우고 또 그래서 학교는 개별화 교육을 시키게 되고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개별화 교육인 거죠. 그리고 이제는 티칭 중심이 아니라 러닝 중심이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달라지니까 이제는 시험도 대학 입시도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판단을 하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래서 대학 입학 사정관을 양성해서 입시를 운영하게 되는 이렇게 크게 변해가는 이 과정을 이 내용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뭐 사례들이 많습니다만은 서울대 학생들이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하는 건 보십시오. 옛날에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들었으면은 경제학 내에 필수 과목 선택 과목만 듣는 그럼 경제학을 갖다가 많이 홈이 되거든요. 그냥 홈에서만 공부를 하면 됐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어떤 과를 들어가더라도 자기가 4년 동안 전공을 설계해 가지고 자기만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여러 가능성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복수 전공도 있고 연합전공, 연계전공, 학생 설계 전공 또 9학점짜리만 해도 전공으로 인정해주는 소단위 전공, 막 온갖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학생이 자기에게 맞는 걸 설계해서 4년 동안 공부를 하는 그래서 대학에서도 전공 설계 지원센터 이런 걸 설치를 해줘서 도움을 주는 이런 그래서 초, 중, 고 다닐 때부터 이게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설계를 해서 나에게 맞는 걸 어떤 제도로 활용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차근차근 갖도록 뭐 초중고 학생들이 얼마나 설계를 잘해서 그래 하겠어요. 뭐 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지는 말고 이렇게 앞으로는 내 스스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설계를 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활용을 하는 거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이렇게 초중고 대학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도 이걸 자세히 보면은 학교 교육이 이런 의미가 있는구나. 그러니까 초등 중학교를 쭉 가고 이 초등학교 때는 사실 습관이라든지 환경이 중요해요. 그러나 중학교로 가면은 그런 거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습관 환경 가지고 성부가 안 나요. 거의 성부는 의지 혹은 그 학생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 이렇게 전환이 돼야 돼요.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학업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초등학교에서 애가 중학교로 가면은 이제 아동기 끝나고 초기 청소년기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아이를 어떻게 이런 의지를 갖도록 도움을 줄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 맨 처음에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를 두는 이유도 이런 전환에 도움을 받아라 하는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반드시 설계를 하도록 만약에 지금 중학생이라 그러면은 고등학교 선택은 뭘 할 건지 고등학교에서 어떤 학업을 할 건지 또 대학 입시는 나는 어떤 걸 이용할 건지 또 대학에 가서는 어떤 학업을 설계해서 할 건지 그 다음 오늘 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꼭 이 대학원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중학생 때부터 이 대학원이라는 이런 생각까지도 이 자기 머릿속에 두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요즘 이 대학원 교육이 아주 일반화되어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면 좋지만은 그러지 못한 경우는 이 대학원을 경유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도 참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 아들도 대학원 뭐 그렇게 저 밑에서 다녔습니다만은 이 대학원 활용을 잘하니까 정말 대학 좋은데 간 거 이상으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대학원까지도 꼭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도록 하자. 이분 잘 아시죠? 우리 요즘 노벨 문학상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수학에서 노벨상은 이 수학의 필즈상이거든요. 우리나라 이 필즈상을 수상한 이 허준희 교수님, 이 허준희 교수님도 이 서초구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희 아들하고 묘하게 초중고를 같이 다니게 되었더라고요. 선배기는 합니다만은 이 필즈상을 받은 이분도 고등학교 다닐 때는 힘들어서 나중에 자퇴도 하고 시인이 되려고 노력하시다가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검정고시를 봐서 서울대학교를 들어오시는데 그때는 수학과를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물리천문학부를 다니면서 이 수학에 대한 복수 전공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 수학을 공부한 거는 이 대학원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받게 되고 나중에 박사는 미국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수학자로 성장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원이 네, 대학원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걸 꼭 중학교 때부터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학교교육이 이게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교구학점제, 대학 입시의 학교교육 기반 대입전형,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그러죠. 이런 게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이 연계를 시켜서 이제 입시를 준비하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 출발점이 이 중학교 자유학기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유학기제는 괜히 중학교 가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여유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이게 학력을 쌓는데 오히려 더 불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유학기제가 우리나라 지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이 보시면은 자유학기제 설명하는 거하고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뭐 진로라든지 자기 주도적 탐구 이런 게 자유학기제에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 탐구, 자기 주도적 뭐 진로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자유학기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초등학교 습관이나 환경에 좌우되는 이런 학생을 의지나 자기 경험, 자기에게 맞는 걸 찾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이제 첫걸음. 자유학기제는 아주 마음 편안하게 내가 뭐가 강점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찾아보고 자기 하고 싶은 걸 찾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대학 입시 준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실제로 뭘 이렇게 해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미국에서 이게 조사를 한 건데 그냥 수업만 들으니까 100개 가운데 5개만 기억이 되고 혼자 책을 읽으니까 100개 가운데 10개만 기억이 됐는데 이걸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거의 막 90, 75 이렇게 기억이 되는 그런 게 기억에도 도움이 되더라 하는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학교 학부모들까지 초등학교 보면 아주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게 고기 학점제이던데요. 고기 학점제는 뭐 이런저런 강의를 많이 들었을 됩니다만은 한번 그냥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수업량은 이제는 단위가 아니라 대학처럼 학점으로 표현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큰 거죠. 지금까지는 성적을 출석률 3분의 2만 하면은 성적은 빵점이라도 그 과목을 이수한 걸 했었는데 이제 내년 고1부터는 출석률과 더불어서 이 학업 성취율 40% 이걸 같이 산정을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 그 교사가 판단할 때 이 학생은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이다 되어야 그 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40 이상이 되면은 성적을 A, B, C, D, E로 하고 40이 안 되면은 성적을 I로 부여하는 I는 미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미수를 해서 재수강을 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그거는 학생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든 이 성적이 40 이상이 되도록 그 학생의 성적을 갖추도록 지도를 해주는 것 이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40 이하가 되는 학생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아마 여기에는 별로 없을 거리 이게 오늘 참여하신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은 거의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별 과목을 지금까지는 1년 동안 과목을 개설을 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학기별로 과목을 개설을 하고 학기별로 개설해서 학점을 따고 그걸 모으는 이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 이전보다도 더욱 다양해진 이런 특징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그룹이 있었는데 이제는 세 개 그룹. 지금 고등학생들은 과목 수가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 한 150개 정도 내년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업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학업량은 줄었는데 선택할 수 있는 폭은 훨씬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이게 가장 예민한 부분이죠. 지금까지
고등학교는 이 9등급 상대평가 이걸 해봤는데 이제는 9등급 상대평가를 없애지는 않고 9등급을 5등급으로 줄여가지고 좀 완화를 하되 상대평가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 5등급 절대평가인 성취평가 A, B, C, D, E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과목들의 성적을 내는 이걸 성적 변기 두 가지를 변기하는 이런 체제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5등급 상대평가하고 5등급 성취평가를 처음에는 상대평가를 없앨라 그러다가 그러면은 특목고가 너무 유리해진다. 이래서 그냥 9등급을 5등급으로 축소해가지고 상대평가를 유지를 하는 걸로 했는데요.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9등급이 5등급이 됐기 때문에 변별력은 많이 상실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현재는 9등급이니까 100명일 들으면은 4명, 즉 4%만 1등, 7%만 2등급 이랬는데 이제 그게 밑에 이런 방식으로 바뀐다는 뜻이죠. 이제 5등급이 되니까 10%가 1등급, 24% 34등 안에 들어도 2등급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성취 등급은 절대평가로 하는 것 이러니까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내년부터 바뀌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문학 과목을 들었다. 그럼 지금까지는 3단이 평균이 얼마고 내 점수가 92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이고 성취도는 102명이 들었는데 A고 이제 그것보다는 여기에 9등급으로 제시된 이게 성적이고 대학 입시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치러졌던 거죠. 9등급 가운데 이 친구는 1등급 받았으면은 100등 가운데 100명 가운데 4등 안에 들었다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는 3등급 이렇게 요까지는 그대로 같고 성취도까지도 같은데 이 성취 등급 이제는 A가 몇 퍼센트 그 학교 교사 수업에서 몇 퍼센트 나왔는지 이걸 기재를 해주고 이제는 5등급 가운데 1로만 기재를 하는 5등급에서 석차 등급 1로 해주는 이렇게 내년부터 바뀐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서도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야 이게 변별을 하기가 참 힘들어지구나 이런 생각을 대학들이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이제 2등급 학생들도 합격을 많이 하는데요. 2등급을 받으면은 11% 안에 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2등급을 받으면은 34% 안에 35% 34% 안에 든 거기 때문에 2등급을 받으면은 대학에 이제는 합격을 하기가 힘드는 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여기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2등급만 해도 공부를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2등급을 받으면은 이제는 거의 중위권 학생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 때문에 이게 아이들에게 큰 부담이 가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가짐을 갖자. 이 고교 학점제 도입에 흔들리지 말고 그동안 학업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가 이제 학생이 전공에 따라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 듣는다라고 하는데 그 학생 과목 선택 이거는 지금 교육과정에 도입이 돼 가지고 학생 과목 선택권을 부여한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 때 새롭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과목을 활발히 진로에 맞춰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 변별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 대학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 성적도 그렇지만 이 학업 탐구력 이게 부각될 가능성이 학생이 수업에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을 갖고 있는지 이걸 성적 못지않게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 아마 대학 입시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이런 탐구하는 힘, 태도 이게 과목을 선택도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또 학습 교실 수업에서의 수업도 그렇게 하는 이런 자기주도적 탐구력 이걸 일찍부터 키워놓는 게 관건이 아닐까. 이제 그러기 위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유학기제나 창의적 체험활동 이럴 때 아무도 부담 없이 너가 이 수업에서 학교에서는 항상 주인공이다.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항상 중심은 교과입니다. 교과를 배우면은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요게 이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너 스스로 자꾸 생각을 한번 해봐. 처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차근차근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나가도록 옆에서 자극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진로라는 걸 이렇게 한번 쭉 생각을, 진로는 하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항상 그때마다 되고 싶은 게 있도록 자극을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중3, 고1 이럴 때, 나는 내게 어떤
그 자질이 들어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진로를 탐색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한번 밟아보도록 이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대입제도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내년 고1부터 적용되는 이 수능 제도를 이번에 발표를 했죠. 이 특징은 지금 현재 수능은 국어나 수학이나 이게서 이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고, 아이들이 공통 과목을 치르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이 국어는 둘 중에 하나, 수학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 과목만 치르는 선택 과목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사회는 9개 과목, 과학은 8개 과목을 17개 과목을 이걸 제시를 하고 이 중에 2개를 택해 들으면 되는, 그랬는데 이제는 선택 과목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모든 학생이 국어의 이 3개, 수학의 이 3개, 이걸 공통으로 다 치러야 되는 이 선택 과목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 다음에 이게 사회나 과학은 이제는 이 많은 과목들 중에서 2개를 택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2학년이나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아니고 1학년 때 배우는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1학년 과목입니다. 이걸 수능으로 치르는, 그러니까 수능 과목이 한 단계 낮아지어져 버린 그런 거죠. 물론 이거는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요소들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학년 때 배웠던 과목을 이게 참고 견뎠다가 나중에 3학년 2학기 때 수능을 치르는 것이 맞는지, 이제 이런 문제는 발생을 하는데, 하여튼 이 선택 과목이 없고 이 수능이 전부 다 모든 학생이 똑같은 과목을 치르게 된다. 옛날에는 이 사회나 과학은 주로 문과 학생들은 사회를 택하고 이과 학생들은 과학을 택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통합사회, 통합과학 2과목을 다 봐야 되는 이런 체제로 수능이 바뀌게 되는, 나머지 평가 방식이나 이런 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선택 과목을 없앴는가? 지금 국어의 선택 과목을 예를 들어서 학부과 작문, 언어와 매체 2개를 하다 보니까 이 언어와 작문은 지문만 읽어보도 풀 수 있는 문제고, 언어와 매체는 문법이다 보니까 외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언어와 매체가 훨씬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학부과 작문을 택하고 학교에서도 이 과목을 개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걸 표준 점수로 내면은 성적은 어려운 학부과 작문을 택한 애들이 나중에 표준 점수가 국어를 한번 보시면은 한 최고 점수에서 한 4점 정도 차이가 나는, 4점이면 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부과 매체 이런 어려운 과목을 택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63%인데 서울은 무려 94%고, 이 수능의 이 정시에 이렇게 비중이 높은 이런 지역, 예를 들어 대구나 이런 데는 이게 높고,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을 택해가지고 수능 점수를 높이는데 올인하겠다 이런 지역인 거죠. 그러나 경북이라는 이런 데는 보면 훨씬 낮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택 과목을 택하느냐에 따라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선택 과목 유분리 문제가 아주 심각한 이런 요인으로 되면서 선택 과목을 없애고 모든 학생이 똑같은 시험을 보도록 하게 됩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이 수능 제도는 앞으로 이게 수능에 힘을 많이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은 교육적인 의미가 별로 없고 객관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입시 기능적인 역할만 하도록 하고, 이 교육적인 역할, 이거는 학교 내신, 그러니까 학교 내신은 논술식이나 깊은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자극을 하고, 수능은 그냥 문제풀이, 오지선다형으로 유지를 하는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 수능이 문과가 되져 버립니다. 문과는 그냥 견딜 수가 있는데, 이과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제 어려운 이런 과목들을, 지금까지는 수학의 기하라든지 과학의 과학2 이런 것들을 선택 과목으로 하면서 이과 학생들이 택해서 들었고 대학에 그런 걸 활용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져 버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과 쪽의 아이들의 변별성, 이게 확 축소가 되져 버리니까 야, 이게 수능만 가지고는 뽑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과 쪽엔 하게 되고, 그래서 정시에도 다른 전형 요소를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학생부를 본다든지 내신을 기계적으로 반영한다든지 대학별고사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서 학생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3부터는 이런 새로운 수능 제도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고1이 재수를 하는 경우는 참 이게 좀 답답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새로운 수능으로 다시 응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예. 이게 지금 현재 그 고등학교 편제표 이 수능 과목은 주로 여기 가운데 일반 선택 과목으로 수능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하라든지 이런 것만 심화 과목, 과학 이런 건 이제 이과 쪽인 거죠. 근데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수능 과목인데 주로 일반 선택 과목 쪽으로 몰려가 있죠. 이게 이제 중3부터는 내년 고1부터는 이렇게 일반 선택에는 이 부분이 있고 이게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수능이 되어지는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위에 있는 이 심화 쪽에 이런 것들은 빨간색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수능 과목에서 다 빠져버린 이게 새로운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로 맞춤형 자녀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부터 중1 때나 중3 때나 고1 때까지는 늦어도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이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신에 대한 이해, 나를 한번 찾아보는 제일 좋은 거는 중1 때입니다. 중1을 놓치면 중3, 중3을 놓쳤으면 고1 때는 꼭 한번 해보도록. 그 다음에 직업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 직업이라는 게 뭔지, 그냥 나는 막연히 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이 직업이 추구하는 이 직업에는 어떤 역량과 연결되는 것이고 이게 나와 뭐와 맞는지 이런 걸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이 삶의 큰 방향, 나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건지 이걸 한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난 어디에 초점을 둘 건지 이런 걸 선택을 해보고 이게 나한테 맞는가. 이 3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장래가 크게 달라지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대충 정해졌으면은 진로에 맞는 고등학교 학업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면서 전공 적합성을 맞춰가는 이런 게 진로 학업 디자인인 거죠. 그게 가장 필요한 사항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신에 대한 이해. 내 자신이 뭐 어떤 나는 내게 맞는 행복 루트가 뭔지, 나에게 맞는 행복 길이 뭔지, 그러면 나의 역량이 어떤데 어떻고 강점이 뭐고 가치관이 뭐고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이런 거죠. 필요하면은 이 적성검사 같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으니까 한번 해보고 나는 어디에 강점이 있는 건지 이런 걸 한번 스스로 찾아보는 이런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 세 개를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부러워하는 것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한번 이걸 찾아보는 이게 이제 핵심. 좋아하는 게 이거는 한 목에 4개를 3개를 같이 하는 것보다는 뭐 하루씩 나누든지 일주일씩 나누든지 이렇게 뭐그 일주일은 좋아하는 것만 한번 다 적어보고 또 일주일은 잘하는 것만 적어보고 일주일은 내가 부러워하는 게 뭔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아이들의 의외로 이런 좋은 점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좋아하는 점들이 많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좋아하는 것은 준비하고 잘하는 것은 활용하게 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도전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교사나 학부모가 해줘야 될 이런 요소인 거죠. 특히 부러워하는 게 뭔지 이런 거. 저희 아들도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이게 부러워하는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그럼 이걸 대학은 놓쳤으니까 나중에 대학원에 가서 이런 걸 한번 도전해보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것, 이게 아직 자기는 현재로서는 좀 벅찬데 나중에 앞으로 나는 이걸 지속적으로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나는 이뤄내겠다 이런 의지를 갖추도록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이런 뜻이 그렇게 되면은 이 진로 효능감이 생기거든요. 나도 이렇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학업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고 의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사람을 강한 개인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날은 이 강한 개인이 필요한 시대예요. 남들이 하는 거 그냥 같이 남들이 그냥 좋아한다 그래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맞는 건가를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걸 설계를 해서 차근차근 실행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래가지고 도전을 해서 성과를 내는 이런 개인을 강한 개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강한 개인이 필요한 시대. 그게 나에게 강한 것이 남에게도 다 강하고 좋은 거 이런 건 아닌 시대가 되어지는 이런 거죠. 이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이제 직업에 대한 것도 이게 뭐 우리나라 직업들이 많잖아요. 또 그게 아이들이 되고 싶어하는 부러워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이런 데 대한 좀 조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업 명칭을 정말 잘 정리한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해놓은 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영어는 뭐 무슨 직업 그러면 그냥 영어의 ER, 독일어도 그렇고 이렇게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원자, 가자, 자자, 숫자, 공자 특징 하나하나를 분류해가지고 직업 명칭을 다 따로따로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자 같은 게 있으면은 이게 위에 있는 상사가 있고 부하가 있고 팀으로 일한다 하는 이런 뜻이에요. 이 가짜가 있으면은 창의적인 일을 한다, 가업 이런 뜻이고,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이 사자 직업 세계. 이 사자 직업 세계는 정말 정교하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 기준이 되는 게 이 이 선비 사자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분야 시대가 아까 왔다 그랬잖아요. 분야 시대가 오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 최고 인재에게 붙여주는 게 이 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조계 변호사, 공학기사, 변리사, 회계사, 영양사, 조종사, 뭐 법무사 등등등등 이 사자 직업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고 이거는 이제 이뜻 그 분야를 나타내는 이 중심이고 이런 게 전문직책 그에 따른 역량이 정해지는 거고 이 스승사자를 붙이는 이 직업은 전문가인데 이 상대방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는 이거는 유중심인 건 거죠. 그게 이거는 의사, 약사, 간호사 이런 의료계라든지 목사, 전도사 같은 종교계나 교사나 강사 같은 교육계 이런 데만 붙여주는 그러니까 이 전문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게 이 스승사자예요. 놀랍게도 이발사나 요리사도 이 사자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공감이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일사자나 이 관자나 이거는 똑같은 건데요. 판사라 하기도 하고 법관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데 여기는 본인 중심이다. 나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하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우리 사회에 맞는 판단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 사자. 그러니까 판사는 이 사자인 건 거죠. 보시면은 이게 의사 사자 다르고 변호사 사자 다르고 판사 사자 다르고 다 그런 건 거죠. 이런 거에 따른 나중에 내가 의대를 간다 그러면은 그에 따르는 너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면접에서 질문을 했을 때 의사라는 사자가 갖는 의미가 뭔지 이런 거는 맞춤형 배려심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데 쪽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머릿속에 갖추는 게 그 진로, 자기 진로하고 자기 역량을 연결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을 쭉 하면서 직업도 그냥 막연하게 되고 싶들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과 꼭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이제 삶의 큰 방향을 설계를 해 나가는 이것도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뭐 대학생까지도 해도 되니까 중학교 때면서 차근차근 내게 맞는 방향이 뭔지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여기는 이제 두 가지를 하는 건데 하나는 진로 분야를 선택을 하는 것이고 나는 자연계로 갈 건지 공학을 할 건지 의학을 할 건지 농학을 할 건지 인문계로 갈 건지 이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이 삶의 방향 이 삶의 방향은 요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 네 가지 중에 나는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이걸 정해가는 건 거죠. 하나 정해갔다가 나중에 뭐 다른 걸로 또 바꿔도 되잖아요. 이 삶의 방향은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전문직 수행하고 안정성 이게 아까 앞에 있었던 이 사자 이건 거죠. 나는 뭐 내 이게 성적으로 내가 앞으로 가려면 이런 대학에 가겠다. 또 나는 이런 전공을 택하겠다. 그거로만 끝나지 말고 내가 갈 길은 이런 전문직, 이런 사자 직업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업활동 혹은 취업활동 혹은 사업을 갖다 창업을 해서 수행을 하는 이런 것들은 원자나 가짜나 이런 직업들이 주로 2번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3번은 이 큰 꿈을 추구하는 우리 인류 사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겠다. 1번, 2번은 주로 30대 초반 정도 되면 직업 세계로 나가는데 3번 같은 경우는 거의 나이가 40 정도 돼야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좀 장기간 이런 쭉 해서 좀 큰 공부도 하고 이런 걸 나중에 우리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결과물들도 한번 내보겠다. 이런 게 이 3번이고요. 4번은 나만의 웰빙과 행복, 뭐 굳이 나는 그런 대학에 가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나이가 하고 싶은 일, 나는 바리스타가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이 책 유명하잖아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이 여기에 4번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 잘 되신 분들 이런 걸 보면은 어느 시점인가 이런 1, 2, 3, 특히 1, 2, 3이겠죠.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이렇게 하는 계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알죠? 이 오성은 박사. 우리나라 그 99학년도 수능 최초 만점자잖아요. 그전에는 학력고사 수능 이런 만점자가 없었는데 이 오성은 박사가 오성은 학생이 그때 첫 수능 만점을 받은, 요즘은 수능 만점 받으면 주로 뭐 의대를 많이 가지만은 이때는 서울대 물리과를 갔습니다. 이 오성은 박사도 이제 서울대 물리과를 가서 일찍 조기 졸업도 하고, 그래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하버드에서 박사 과정도 하고 지금 이제 UC 샌디에고에서 종신 교수 이제 거의 아마 된 단계에 다 이르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 오승훈 박사도 그 수능 만점자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1번 전문직 수행, 그래 되면 이제 의대를 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갔다 그러면은 뭐 공대나 전기전자공학부에 가가지고 이런 창업을 한다든지 또 어떤 삼성전자 이런 데서 중추적인 인물이 되는 이런 거 있는데, 오성은 박사는 이 3번을 택한, 나는 인류 사이에, 그래서 이게 생명물리학, 생명과학하고 이 물리학이 결합된 생명물리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아주 네이처지에 훌륭한 논문도 쓰기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런 논문들은 인류 사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나중에 뭐 잘 되면은 그죠? 노벨상, 과학상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1번을 택하느냐, 2번을 택하느냐, 3번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또 그 앞에의 이 서울대 수석합격자 그분은 어젠가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3중에 어디를 택할까 이러다가 그분은 2번을 택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그 IT 기업의 사장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삼성 전자의 중추적인 인물이 되어져가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 방향 중에 나는 어디를 택할 것인지 이런 생각. 이 오성훈 박사도 이 서초구에서 공부를 한, 아까 그 허준희 교수님도 서초구였고 그죠? 오성훈 박사도 그렇고, 여기가 이 서초구가 이런 인물을 배치하라는 아주 좋은 이런 틈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진로에 맞는 이제 학업을 설계를 마지막에 하는 거죠. 나는 뭐가 되겠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문과, 이과를 나누어서 그냥 수업만 들으면 됐는데, 이제는 본인이 과목을 택해 듣는 이런 시대가 지금 교육과정부터 그렇게 된 거죠. 우리 그때 한 몇 년 전에 이런 설문조사를 하니까 너는 과목을 어떤 기준으로 택하겠냐 그랬더니만, 우리나라는 진로 진학에 맞춰 과목을 듣겠다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과목 흥미도라든지 난이도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진로와 연계성, 학업, 이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지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지금 이게 학업 수행을 하는 거하고 진로 진학 사이 연계성, 이게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이제 힘이 빠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힘이 더 붙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축소가 되는 거는 문과, 이과, 가정을 구분을 하는 이런 거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문과, 이과라는 이런 게 약해지고, 아까 보셨듯이 수능의 선택 과목을 가지고 나는 문과, 나는 이과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약해지고 없어지고, 확대되는 거는 이 수시의 전공을 적합성, 수시 나는 이런 공부를 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과목을 이수한다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핵심 권장 과목 제도, 핵심 권장 과목 제도는 이건 이제 남이 그러는 게 아니고 대학의 과가 우리 과에 들어오려면 이런 과목을 꼭 들어야 됩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 이걸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그래요. 이 핵심 권장 과목 제도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입시에 준비라기보다는 나는 대학 가서 이런 전공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미리 해두는 게 좋아, 이래서 개인별로 학업을 준비하는 이런 것들은 확대되고 있고, A에 있는 이런 것들은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이 이제 계속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이 ABC 이 세 개를 합해서 전공 적합성이라 그럽니다. 계열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것, 또 거기에 대한 관심, 그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공 적합성이기 때문에, 어떤 나는 전공을 하겠다라는 게 정해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관심도 갖고 필요한 활동도 해보고 이런 걸 쌓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개념이 너무 그 어감이 강해가지고요. 이 학부모님들도 좀 불안해하시고 학생들도 그래서 이번에 이름을 바꿨죠. 연세대부터 해서 많은 대학들이 이제는 전공 적합성이라 그러지 않고 진로 역량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럼 진로 역량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을 이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게 요즘 이 성적과 더불어서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 학생이 수업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기다 보니까 이 세특에도 이 진로와 관련된 기재들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 과목은 정말 내 진로와 관련되는 과목이다 싶으면은 그런 걸 하지만은 모든 과목마다 다 이런 걸 기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은 그 과목별로 학생의 관심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는 게 더 맞다. 밑에 서울대 입학본부, 서울대 그 입학사정관이 한 이야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인위적으로 진로와 연계된 활동 이걸 작성할 필요 없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다른 기재를 할 게 급한데 그런 것도 놓쳐버리니까 그게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하는 이런 이야기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핵심 권장 과목은 이 서울대부터 이제는 뭐 안내 자료에만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대학이 좀 학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과에 들어오려면은 무슨 과목을 꼭 들어야 되는지를 발표를 해주자. 이게 핵심 권장 과목입니다. 이는 서울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발표를 해서 입시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문과는 이 경제학부를 제외하고는 어떤 과도 우리 그런 거 없다. 그냥 아무거나 듣고 와도 돼. 이런 입장이고 자연계 쪽은 이공계 쪽은 한 과도 빠지지 않고 우리 과에 오려면 이 과목은 꼭 들어야 돼. 이걸 전부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모든 과가 그래서 입시 요강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공개된 것이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홈페이지 서울대 입학본부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우리 애는 이런 산업공학을 전공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미적분을 핵심 권장, 확률과 통계 권장 과목을 꼭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파악을 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랬더니만 이제 그 다음 해에 이 서울에 있는 5개 사립 대학들도 고대, 연대, 성균관대 이런 데도 우리도 한번 서울대처럼 해보자 해가지고 연구를 이거는 연구입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연계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기 때문에 또 입시는 이제 각 대학별로 그럼 우리는 서울대처럼 이렇게 하겠다 해가 요강에 들어가는 거는 또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대학별로 확인을 전반적으로 그래서 나는 무슨 대학을 갈 건지 어떤 전공을 할 건지가 정해지면은 이 핵심 권장 과목을 어떻게 요구하는지 이걸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는 대학은 필요 없다 그랬는데 이런 교육청 안내 자료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상당히 숫자가 많죠. 과목 수가. 그냥 이거는 참고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요즘 이게 자연계 열풍이 엄청 강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의대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인문계보다는 자연계 쪽으로 전공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이유를 보면은 첫 번째가 있는 채용 조건은 계약학과인데 계약학과는 대학하고 기업이 MOU를 맺어서 대학이 그 회사를 위해서 하나의 과를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은 이 계약학과가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면은 뭐 학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약식으로 그 회사에 취직도 되고 이러니까 아주 인기가 있는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데 이 성균관대, 경북대 이 두 개가 오래전에 만들어진 계약학과인데 이게 히트를 치니까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최근에 만든 계약학과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뭐 사립대학들이 유명한 사립대학들이 다 계약학과로 뛰어든 이건 한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것이니까 이런 계약학과 쪽으로 뭐 서울대나 의대나 이런 것도 뭐 관심 둘 수 있지만은 이런 계약학과에 한번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는 따로 특별한 기업을 위한 계약학과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작년에 이 정부가 이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공대에서 이런 첨단 분야를 양성을 하는데 공대와 별도로 이런 학부를 또 하나 만들어준 그러다 보니까 정원을 정부가 수도권 대학에도 정원을 준 저도 서울대 거의 뭐 30년 근무를 했는데 서울대 정원이 늘어나는 걸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에 서울대도 첨단 융합학부 218명의 정원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그러니까 서울대 공대는 따로 있고 별도로 첨단 융합학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학과
미래 우리나라 먹거리들 이런 건 거죠. 이걸 따로 만들어서 이제 학생을 모집을 하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국적으로 거의 1800명의 정원이 늘어나요. 이게 다 자연계 인기학과 첨단융합학부들 이니까 아까 계약학과만 해도 그런데 이 첨단융합학부 정원까지 생기게 되니까 여러 가지 기회들이 확 늘어나게 된 이런 것들도 관심 있으시면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부 그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면은 이런 전공이 이런 뜻이 있는 거구나 이런 걸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학부모님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의대 정원 논란 이거죠.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 한 3,000명 정도 전국에 의대가 4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는 대학원이에요. 의전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고3이 지나가는 거는 39개인데 정원이 3,000명이었는데 1,500명이 늘어납니다. 거의 반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4,500명 정도 이제 정원이 늘어난 이래 되니까 여러 가지 입시라든지 이런 데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그 정원은 주로 수도권은 하나도 배정이 안 되고 늘어난 거는 전부 다 지방만 배당이 되다 보니까 지방 정원이 거의 3,000명, 수도권 정원은 1,500명 이 정도 수준으로 운영이 되어지니까 지방의대가 큰 변수가 된 이걸 수시 정시로 나누어서 한번 보면은 이 수시에서 주목해 볼 점은 이 지방의대 지방의대에 지방에 있는 특히 국립대 의대 이런 데 이제 지역인재 전형은 그 경북대 같으면은 대구하고 경북 학생만 지원을 하는 이런 거죠. 또 부산대 같으면은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학생만 지원을 하는 이런 지역인재 전형으로 많이들 할애를 했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보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 즉 내신만 좋으면은 자동으로 합격을 하는 이제 이 전형으로 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신이 좋은 이런 지방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서울로 옮겨가는 이것보다는 그 자기 지역 학교 의대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이런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번 정원이 늘어난 것 가운데 이 충청권이 큰 하나 변수가 되어졌습니다. 정원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 곳이 충청권이에요. 지금까지는 서울이 800명, 충청이 400명의 의대 정원이 있었는데 충청에 갑자기 그보다 더 많은 500명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서 900명대로 확 늘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울보다도 정원이 더 많은 이 중에 이제 지역인재도 있지만은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이제 이러니까 수도권도 가깝고 이러면서 이걸 충청권 의대를 어떻게 활용해 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학부모님들 머릿속에 좀 복잡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도권에는 정원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의대 바람은 불었고 정원은 동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수도권 의대는 더욱더 치열해질 가능성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지방의 내신 최상위 1.1, 1.0, 1.12 이런 그룹들이 무조건 자기 동네, 자기 지역에 있는 의대 여기는 지원을 할 거고 수시를 6군데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의대들도 지원을 해볼 가능성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중에 하나 합격되는 의대를 등록을 하게 되겠죠. 이랬을 때 서울에 있는 의대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의대에 등록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려면 지방에 있는 의대는 합격을 했다 그 시간 빠져나가 버리니까 추가 합격이 지방 의대는 아주 많을 가능성. 그러니까 추가 명단만 있어도 나중에 합격이 될 수 있는 또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충족을 시키면은 계속 추가 합격을 해가지고 나중에 내신 점수가 심지어 처음으로 이제 3등급도 의대 합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아마 그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꽤 내신이 밑에까지도 합격이 될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들이 지방의대하고 서울 쪽 의대하고 같이 중복 합격이 되면은 수도권은 등록을 하고 지방의대는 등록을 안 할 가능성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공계 합격자 내신 컷이 이게 이제 얼마나 하락을 할까. 이제 약대나 공대나 자연대는 카트라인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약대 정원이 전국에 1,700명인데 의대 정원이 1,500명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작년에 약대 가는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의대를 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게 되니까 이 공백이 생기게 되고 이제 이게 내신 컷 하락에 가져올 수 있을 거다 하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정시는 거의 N수생이 차지하는 이런 시험이 되지 않을까.
지금도 이 정시는 고3이 진학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1%만 고3이 4년간 통계를 보니까 진행했고, 재수가 40이고, 삼수가 21이고, 사수가 심지어 13,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원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 정시는 이 N수생 바람이 거셀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해 가지고 주요 논점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은 지금 이 의대 학생들이 반대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지금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정부가 이게 의대 정원 정책을 한번 새롭게 조정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들이나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2025 학년도 조정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이후는 이게 정치적인 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당장 지금 중2, 고2부터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조정이 되지 않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뭔가 또 조정을, 이 늘린 이 인원수를 조금 더, 이걸 좀 조정을 해가지고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논의가 진행될 수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건 한번 계속 지켜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걸 정원을 늘리는 것, 이거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대 정원 조치가 전국 의대 경쟁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올해 이 수시 의대 정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원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번 수시는 이제 지원 마감을 했잖아요. 정시는 아직 안 했지만은, 이 의대는 지금까지 이 지원자 수가 수시에서는 계속 줄었어요. 6만 5천이었다가 6만 1천이었다가 5만 7천으로까지 매년 2, 3천이 줄었는데, 금년에 7만 2천으로 거의 뭐 15,000명이 확 늘어나 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정원에 따른 지원자 정폭 크게 늘어나게 된. 그런데 이게 B가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의대 경쟁률 몇 대 몇이냐 하는 이거는 36.3대 1이다가 33.1 였다가 30.1이었다가 이번에 15,000명이 더 지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율은 24일 역대 최저로 떨어졌어요. 이 말은 지원자가 늘어난 것만큼 의대 정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났구나. 정원 폭을 맞춰가면서 그 경쟁률을 유지할 만큼 의대에 지원할 만한 이런 인재 풀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시 모집이 3,000명인데 이게 작년처럼 30대가 되려면 거의 9,000명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7,000명밖에 지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 2,000명 정도가 모자라는 이런 상황인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고2, 고1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이게 풀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또 늘어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당장은 의대 지원할 수 있는 풀은 아직은 좀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룹들이 의대를 지원하지 않고 공대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공계 입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게 의대 정원이 되면은 공대나 카이스터 이런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경쟁률이 많이 떨어질 거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이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기 공대하고 이공계 특성화 대학, 카포 DGU라고 그러죠. 카이스터, 포항공대, 디지스터, 지스터, 유니스터 이제 이 5개 특성화 대학. 여기에서 이번에 수시 경쟁률이 약간 더 늘어났지 줄어들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의대 갈 더 상위 그룹들은 가고 나는 이참에 이런 카포 DGU에 가서 이런 과학자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룹들이 오히려 약간 좀 내신 그 카트라인은 밑으로 내려갈지 모르지만은 이 그룹이 확실히 또 존재하는구나 하는 게 보여졌고요. 또 전국 20개 이 과학고 지원자 수 이것도 이번에 큰 변동이 없어요. 이게 과학고나 영재고는 의대 가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과학고등학교 가려고 하는 지원자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예측을 했는데 이 큰 변동이 없이 그냥 예년 비슷한 이런 수준이니까 그 아래 그룹들의 이 수요는 계속 있구나. 그 다음에 상위권대 이공계 교과전형은 등급 컷이 하락을 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그 교과전형에 우수자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런 사립대학의 교과전형 여기에는 등급 컷 하락이 예상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서울대는 영재고나 과학고 지원자가 많고 이 친구들은 의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서울대는 뭐 수시 입시에 그 영향을 덜 받을 다른 대학보다는 서울대는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종합 전형만 하다 보니까 이런 영향력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대 정원에 관한 문제들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로 해서 우리 아이의 나중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제 앞에 지금까지는 주로 학교 교육이라든지 대입의 이슈들 이런 걸 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자기 주도성, 자기 관리 이 부분이 내적 그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더라. 내적 근육을 갖추는 거라든지 독서 습관을 갖추는 것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내적 근육이 있으면은 이런 피드백 고리가 작동이 되거든요. 이 피드백 고리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의지가 있으면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방식이 좋으니까 향상이 되고 성취감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게 돌면서 올라가는 이게 학업 역량에서의 성장인 거죠. 이렇게 이게 돌면서 올라가게 하려 그러면은 이 근육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뭐 체계성 이런 것들이 여기 내적 근육을 형성해 가지고 이 피드백 고리를 돌게 하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지금 성적이 어떻든 간에 뭐 고등학교 때나 또 대학에 가서나 아니면은 사회에 가서 언제든지 한번 큰 도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근육을 키워주는 게 뭔가를 보니까 이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이런 뿌듯함 이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뿌듯함이 있으면 의지가 생기고 뿌듯함이라는 것은 뭔가를 완수를 하고 뭐에 기여를 하고 하는 이런 느낌을 아이가 느끼면서 하루하루 이게 뿌듯함이 쌓이는 그게 모여가지고 근육을 형성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게 뿌듯함을 느끼게 해줄까? 뿌듯함은 만족감하고는 다릅니다. 만족감은 하니까 즐겁다 이거고 근데 보니까 뿌듯함은 없는 이런 경우가 많은 그러니까 뿌듯함을 키워주려면은 이 의지를 키워주려고 그러면은 이런 게 네 가지가 필요하더라. 이게 이제 진로의식, 뭐뭐가 되고 싶은 게 있는 경우라든지 그래서 진로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도 이건 거죠. 뭐가 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의지가 생기더라. 그 다음에 자기 결정성. 결정을 본인 스스로 한 것. 부모님 옆에서 많이 도와줌을 주시더라 그래도 학생이 스스로 결정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아이가 갖도록 하는. 그게 이제 뿌듯함도 만들어주고. 그게 학점제가 추구하는 게 이게 자기 결정성 이거거든요. 뭐 아이들이 과목을 얼마나 선택 잘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도록 초등학교 때는 이런 게 없다가 중학교 자유학기제 때 주제 선택 활동 이런 걸 하는 걸 이유도 이 자기 결정, 내가 결정해서 이걸 공부하는 거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 다음에 탐구정신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성공에 기대 가능하다라는 이런 것들이 모여서 뿌듯함과 의지를 만들어주는 이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좀 멘토로서 역할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근육을 키워주는데 기여를 하더라. 뭐 칭찬을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즘 뭐 중학생만 돼도 이 말로 하는 칭찬은 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머리 끄덕끄덕 해주는 거라든지 하이파이 이런 게 의외로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가 말을 하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그 다음에 이게 하이파이 저희들도 이게 지금 손주들을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있는데 이 하이파이를 해주니까 정말 애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이런 게 더 큰 영향을 끼쳐주더라. 물론 안아주기 이런 것도 특히 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아빠가 한번 안아주는 이런 게 저도 우리 아들이 나중에 대학에 가서 공부를 그리 열심히 하길래 술을 한잔 먹으면서 그래 다시 공부를 하게 된 계기를 보고 그랬더니만 제가 애가 고등학교 때 이 학교를 간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불러가지고 아무 말 없이 한 몇 초 안아준 적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 자기는 아빠가 나를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안아주는 이유가 뭔지 되게 궁금했고 생각을 참 많이 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엄마가 안아주면은 사랑이 전달이 되고 아빠가 안아주면은 생각이 전달이 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좀 실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 강점을 인식을 하는 것. 뭐 이거는 공부는 힘들어하지만은 이거 하나는 잘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게 운동이라든지 악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뿌듯함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게 실망 관리, 이게 틀리더라 그래도 그게 뭐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음에 잘하면 되는 거야. 이게 그 뭐시라고라는 갱상도 말이죠. 이게 BTS 구호잖아요. 그게 틀리면 어때?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는 이런 느낌. 또 걱정보다는 이게 관심. 자녀가 듣는 곳에서 그 자녀를 걱정하는 것만큼 이 내적 근육을 훼손시키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항상 뭐 사랑도 많이 베풀기도 하고 또 무조건 사랑만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는 또 따끔하게 나무라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곳이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한. 특히 그냥 걱정을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걱정이죠. 키가 작아 걱정, 뭐 매사에 자신감에서 걱정, 뭐 남 앞에 말을 못해 걱정, 네가 뭐 잘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냐, 뭐 게임도 머리에 든 게 있어야 하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녹취한 것들인데 아주 좋지 않은. 그래서 나무랄 때는 나무라고, 나무란 다음에는 반드시 안아주면서 참 우리 가정은 따뜻한 느낌, 이제 이런 게 바른 삶과 참된 사랑을 받은 곳이다. 이런 게 뿌듯함. 어떤 유명하게 되신 분한테 제가 한번 그래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옛날에 그렇게 하셨냐고 그랬더니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실에 우리 부친하고 모두 어머니 그 다음에 우리 누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붙이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너무 화사하고 밝게 웃는 이런 모습의 사진이 거실에 걸려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그게 완전히 내 이미지화가 돼가지고 우리 집 그러면은 그 사진만 떠오르 그러면서 이게 우리 집은 정말 화목한 곳이고 그 막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이런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이미지화되는 이런 게 의외로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내적 근육을 키워주는데 이 독서가 큰 역할을 성장의 바탕이 되어지는 독서는 이게 낯선 경험을 해주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자꾸 낯선 걸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고 또 이게 생각의 지도를 머릿속에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어떤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이거는 수도권에 저거는 경상도 저거는 전라도 이게 머릿속 뇌에 이렇게 배치를 탁탁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저장이 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게 활용을 쉽게 하게 되고 하는 이런 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3분이 의외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독서는 이게 끈기 있게 참고 견디는 이런 힘을 길러주는 이 세 가지, 이거는 정말 보약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서라는 게 아주, 그런데 요즘 이 도파민 중독, 게임이나 스마트폰, 쇼폰, 뭐 TV나 이런 거 아이들이 자꾸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 뇌, 특히 전전두엽, 이게 바뀌어버린 아이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게 이런 데 빠지면 행복감은 있는데 가장 필요한 이런 뿌듯함이 없는 참 재미나게 놀았는데 남는 게 없다는 이런 생각을 본인 스스로도 하게 되어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책 읽기는 이런 문장 속의 깊은 의미까지도 파악하는 이런 게 가능하고 즉 파도를 보면서도 바람을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책 읽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디지털로 읽는 거는 똑같은 읽기인데 이 F자형으로 읽을 가능성이 커요. 쭉 그냥 F차처럼 지나가는 거죠. 첫 문장 보고 밑으로 내려가고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서 그 부분만 읽어보고 넘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끈기가 필요한 이런 독서나 강의를 듣는 경우는 금방 스트레스를 느끼고 기분이 언짢아져 버리는 게 이게 일찍 이게 노출이 되져 버리면은 이미 뇌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등 저학년 때 핸드폰을 사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요즘 이 주의력, 어텐션, 이게 옛날에는 깊이가 주의력이었는데 이제는 하이퍼 어텐션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제는 왔다 갔다 하는 심심함을 못 견디고 금방 다른 데로 옮겨가 버리는. 근데 약속을 해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앉자마자 그냥 그 약속에 머릿속에 생각하다가 금방 그냥 손이 핸드폰으로 가버리면서 핸드폰을 열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뇌가 그렇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 이런 이게 도파민 중독이라고 보시면 어른은 괜찮은데 아이들이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그 사진이잖아요. 이게 뇌에 뇌파를 찍어 보니까 우리 앞에 있는 전전두엽 이게 정보를 처리하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 이게 빨간색이 돼야 뇌가 활성화되는 건 거거든요. 이게 줄거를 읽을 때, 글을 읽을 때는 빨간색이 나타나는데 동영상이나 오디오북을 들을 때는 빨간색이 하나도 안 나타나죠. 이거는 이 정면을 본 겁니다. 이 위에서 보면은 이 책을 읽을 때는 빨간색이 이게 코 있는데 이 앞부분에 뇌에 나타나는데 영상을 볼 때는 전혀 안 나타나거든요. 앞부분에. 이게 전두엽이 활성화가 전혀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독서를 하는 것, 비디오, 그죠? 핸드폰을 보는 거 다 정보를 얻는 거지만은 이 뇌 입장에 볼 때는 천지 차이.
임금인 거죠. 이것도 재미나는 사례, 이게 다시 책으로라는 이 아주 그 유명한 뇌과학자, 읽기 뇌과학자인데, 똑같이 이게 해밍웨이 글이라고 하는 세상에 제일 짧은 소설이라고 합니다. 팔리고 내놨습니다. 아기 신발입니다.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뜻인데, 이걸 디지털 읽기 하니까 그냥 온라인에서 물품 거래로 인식을 하고, 이걸 책이라, 이게 책이거든요. 책이라라고 전제를 해서 읽게 하니까, 아, 이게 아이를 저 세상에 떼나고는 엄마의 눈물이구나.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왜 똑같은 글인데 디지털 읽을 때는 그게 안 보이고 책으로 읽을 때는 보이는지, 이게 독서의 힘이고 뇌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읽기를 한다는 거는 그죠? 우리가 그냥 파도만 보는 게 아니라 파도를 보면서 바람을 함께 느끼는 이런 게 가능하게 해주는 거더라. 그래서 이게 독서는 아이의 내면에서 근육을 쫙 만들어주면서 참고 견디고 또 뭔가를 보면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이런 힘을 길러주더라. 그래서 서울대학 입학본부에 나오는, 이 서울대 입학본부에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게 아로리라는 이게 웹진이 있습니다. 거기 온갖 입시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신입생들의 서재 코너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학생 말도 있고 교수 말도 있고 입학본부 이야기도 있는데, 학생 입장에서 하는 말은, 서울대는 이 책 읽는 사람을 환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놀랍게 골라가지고 뽑더라, 이런 이야기. 교수님들은 서울대 학생들의 공통점은 책을 많이 읽는 거더라 라는 거. 입학본부는 자기 소개서가 없더라 그래도 이 독서를 많이 한 이런 생각을 가급적 뽑고 싶다. 그러니까 독서에 대한 강조가 눈에 띄고요.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각 단과대학별로 진로별로 지금 현재 서울대 지원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읽은 책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이 독서 능력은 이 자기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핵심 역량 중에 하나더라. 플로 여사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의 독자가 내일엔 리더가, 우리 사회 리더가 되는 거더라. 발음이 비슷한 걸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마다 부모님들은 이게 지도를 해주실 때 이 독서 친화력이 다르다. 우리 애는 왜 책에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거는 다른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그렇다 그래가지고 디지털 이걸 완전히 금지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디지털 역량하고 이 독서 역량의 이런 균형만 잡으면 되니까, 균형을 잡아주는 게 뭔지 이런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을 보든 책을 보든 디지털도 이제는 책처럼 읽어라. 책 읽기를 통해서, 그죠? 이 사고리를 키우듯이 디지털에서 또 뭔가 찾아볼 때도 그냥 책을 펼친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한 단계 이면에 있는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3부 마지막 주제는 이 대입에 관한 건데요. 이 대입은 이제는 아직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나중에 고등학교가 되어서 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실 때 이게 큰 그 기본 바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헌법 31조가 교육에 관한 건데요. 첫 마디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균등하게 받는데 능력을 구분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모아서 교육을 받는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대학 입시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 헌법 여기에 따른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이 입시에 대한 것들을 쫙 이렇게 설계를 잘 해놨어요. 우선 지원 자격에 관한 용어는 일반 전형, 특별 전형이 있더라. 일반 전형은 누구나 지원하는 것, 특별 전형은 특별한 지원 자격이 있는 것, 기회균형이라든지 지역균형이라든지 지역인재, 이런 것들이 특별 전형. 기회균형은 사회배려자 같은 거고, 지역균형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각 지역에 골고루 학생을 뽑겠다 하는 이런 거죠. 지역인재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지역에 있는 대학들, 나는 수도권 대학이고 다는 지역의 대학들이고, 지역의 애들을 뽑겠다라는 게 대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학생 모집 용어에 따라서는 수시, 정시, 추가 모집이 있고, 3번에 선발할 때 그럼 뭘 가지고 선발할 건가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전형 자료를 요 세 개를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우리나라 입시는 요 세 개만 활용을 해야 돼요. 학생부 기록이나 국가시험이나 대학별 고사나. 그리고 이 전형 요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뭘 가지고 뽑을 건지 이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학생부는 교과가 있고 교과외가 있고, 수능은 수능 점수가 있고 수능 최저 등급이 있고, 대학은 논술, 면접, 구술고사, 이런 것들을 전형 요소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학들이 이런 전형 요소들을 결합해 가지고 입시를 만드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4번이죠. 전형 유형. 전형 유형을 국가가 설계를 해놨다. 그래서 이건 학생부 위주의 종합전형, 교과전형, 수능 위주, 논술, 실기 위주라 이 말은 이거 한 개만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이걸 한 60% 이리 하고 나머지들 몇 개를 추가해도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이런 걸 전형 유형이라고 그럽니다. 특히 전형 요소는 뭐고 전형 유형은 뭔지 이걸 학부모님들이 알아두셔야 우리나라 대입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형명 혹은 전형 명칭 이거는 대학이 부여한 거예요. 대학이 그냥 자기들이 우리 대학의 전형은 이래 붙이겠어요.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대가 수시에 일반 전형 이러면은 수시 일반 전형 이거는 앞에 요 일반 전형이 아니고 서울대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럼 이걸 가로로 해가지고 반드시 4번에 있는 전형 유형을 표현을 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학의 전형 명칭 앞이든 뒤든 이 전형 유형이 첨부되어져 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 입시를 이해하는 기본입니다. 그러면 수시고 일반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전형 요소는 학생부 교과, 교과의 성적하고 구술고사 이런 걸 보는 거다. 이런 게 전형 요소고 이렇게 하면은 전형 요소는 뭔지, 전형 유형은 뭐고, 전형 명칭은 뭐고 이런 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형 유형이더라. 지금은 국가가 이 5개 전형 유형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수시나 정시에 있는 대학들이 활용하는 것은 이 전형 유형인 거죠. 그럼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들은 앞으로 나는 어떤 전형 유형을 활용해서 대학에 가고 내한테 유리할지 이런 걸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9등급으로 되어 있는 현재 이걸 기계적으로 점수를 반영하는 정량적인, 기계적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내 경쟁이 치열하고 일반고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이런 거죠. 학생부 종합은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입학사정관이 정성평가를 하는 그리고 학교생활 전반적인 걸 다 보고 전공 적합성을 반영을 하고 이래 되니까 학생부 교과나 비교과 또 여기에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능 위주는 수능 점수니까 이거는 정량적인 것, N수생이 활용하는 것, 이거는 전국적으로 경쟁하는 것. 논술은 이 논술 시험을 봐가지고 얘들 성적 내신도 안 좋고 수능도 자신 없고 이런 애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게 논술. 이거는 그냥 한방 시험으로 그냥 결정 나버리는 이래 되니까 아이들이 유혹을 많이 받는 전형이 논술인데 이거는 경쟁률이 워낙 세가지고 웬만해가지고 합격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거는 그냥 예체능 쪽이고 그렇죠. 그러면 전국 비중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으로 뽑는 게 18%, 논술이 3% 이래 되니까 아마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비중이 유지되지 않을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초등이나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꼭 알아두세요. 우리나라는 이게 입학전형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큰 자랑거리예요. 그러니까 4년 예고제란 말은 이게 중3, 뭐 내가 올라가면은 중3 시작하기 전 2월 말까지 교육부가 그 학생이 대학 갈 때 치르는 입시에 큰 변화가 있으면 그걸 발표를 하게끔 되어가 있어요. 이게 4년 예고제입니다. 어떤 수능 과목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중3 올라간 해 2월 말에 교육부가 발표하는 것 이걸 지켜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고1이 되면은 이거는 8월 말에 대학교육협의가 3년 예고제에 따라서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을 발표를 해요. 그럼 여기는 수능만이 아니라 뭐 이게 수시 일정이 어떻고 뭐 무슨 뭘 보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상세한 게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1 8월 말 이걸 메모를 해뒀다가 대교육 홈페이지나 학교에 옵니다. 이런 걸 꼭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고2가 되면은 4월 말에 이제는 각 대학들이 입학처가 2년 예고제로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해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그 대학의 모집 단위가 뭐고 모집 인원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각 대학마다 발표를 하고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또 대교협이 하나의 책자로 안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2 4월 말 이때 내가 몇 개 대학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은 그 대학들 홈페이지에 가서 이걸 고등학교 2학년 때 알아볼 수 있는. 그 다음에 1년 예고제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5월 말, 이 시기들을 꼭 알아두세요. 4월 말, 5월 말, 8월 말, 2월 말, 이래 되면은 또 대학 입학처가 이제 아주 구체적인 것을 최종적으로 발표를 해요. 이걸 요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강은 1년 예고제에 해당되어지는 이런 거죠. 이번에 그 중3에 해당되어지는 2028 고교 학점제 대학 입시도 발표했잖아요. 그거는 4년 예고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중3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의대 정원이라든지 무전공 이거 발표한 거는 1년 예고제로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3부터 적용이 되어지는, 이거는 1년 예고제 사항이구나. 왜 그렇게 했는지, 왜 5월 말까지 발표하려고 그렇게 서둘렀는지, 이게 이 규정 때문에 이런 근거. 그 다음에 입시를 설계를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지, 이 그림이 아주 입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이 해안가 도시인데 이 마스코트를 선발을 하는,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분은 공정한 선발이 되도록 누구나 같은 시험을 보겠습니다. 모두 저 나무 위에 오르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갑자기 이게 마스코트 선발인데 나무 위에 오르라라는 이런 달리기를 전체를 다 시키는 이런 거죠. 이런 걸 능력주의라고 그럽니다. 이 능력주의는 이 마스코트 선발하는 거하고 나무 위에 오르는 거, 이 전형 요소죠. 이 사이에 상관성이 뭐가 있는지 이게 좀, 이게 딱 안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잘 맞지 않다. 오늘날 수능이 대표적인 능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 교육이 가야 될 방향하고 수능이라는 달리기, 이게 잘 맞지가 않는. 그렇지만은 그냥 달리기를 하면은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뭐 새가 1등을 하든 뭐 원숭이가 하든 이렇게 되는, 이래 되니까 이 능력주의를 아직은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마스코트 선발이라는 목적, 이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맞는 게 누구지? 그러면은 이 물고기도 능력주의에서는 안 됐는데 이 선발이 될 수 있는 건가 보죠. 그러면은 이 어떤 경험이 있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거고 이런 걸 봐가지고 서류 심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능력주의가 아니라 이 목적론에 맞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입시를 이렇게 우리나라는 세 개로 나누어 놨습니다. 이게 능력주의는 전국 단위로 경쟁을 시키는, 그냥 전부 다 수능 보세요. 그러면 서울 학생이나 지방생 다 봐가지고 이 능력 그 성취도, 이게 점수에 따라서 순서를 매기는, 이게 능력주의인데, 이 능력주의는 오늘날 되게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정시에 대한, 수능 시험에 대한 이런 반대 여론들이 교육계에 많이 일어나는 이유도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반대가 되는 게 연계주의 이거죠. 연계주의는 능력주의보다는 이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의미가 더 중요해요. 얘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뭐 어떤 한 그게 어떻게 의미에 맞게끔 공부를 했는지 이걸 따져보고 성적은 다르더라 그래도 우리 대학에 필요한 이런 공부를 했네, 이런 의미가 있네, 이렇게 보면은 그걸 가지고 선발을 하는 게 고등학교 교육하고 대학 교육을 연계를 시켜주는, 이걸 학업 적합도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공학부에 가장 필요한 거는 물리잖아요. 근데 능력주의는 물리가 힘들면 물리를 택하지 말고 지구과학을 택해가지고 성적을 높여주면 능력주의고, 연계주의는 그 기계공학에 맞는 물리를 들어서 2등급이 된 애가 다른 과목보다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뽑아줄 수 있는 게 이 연계주의인 거죠. 그래서 수시는 연계주의를 표방을 하고 정시는 능력주의를 표방을 해서 이 두 개가,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 우리나라는 이걸 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계주의의 장점인 아이들은 이걸 활용을 하고 능력주의를 활용하기 힘 좋은 애들은 이걸 활용을 하고, 이런 기회를 다양화해주는, 이거는 복잡하게 만든 게 아니고 이 기회의 다양화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균형, 지역인재 전형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회배려자 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밑에 있는 하살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하살표 위에 거는 연계주의, 즉 수시인데 정시를 활용을, 수능을 활용하는 게 위에 하살표입니다. 이걸 균형을 잡아줘. 이게 수능 최저 등급이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밑에 하살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능력주의, 정시인데 수능으로만 뽑지 않고 학생부를 정시에 반영을 하는, 이게 밑에 하살표예요. 연계주의를 학교 교육도 정시에도 반영을 하는, 서울대가 이걸 도입을 했죠. 여기 하면은 수시는 뭐고 정시는 뭐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고 또 수능은 뭐지, 이제 이런 데 대한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이게 밑에 하살표 그거죠. 그전에는 정시는 수능 100%를 뽑았는데 이제는 수능도 80을 하고 교과, 학생부 가운데 비교과는 빼고 교과 부분만 20점을 반영을 하는, 이게 밑에 하살표입니다. 그러니까 정시도 이제는 학교 교육을 포기하고 하기보다는 수능도 준비하면서 학교 교육을 기본적으로, 물론 이 수능 좋은 애들을 떨어뜨리고 이 내신 좋은 애들을 뽑겠다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학교 공부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수능을 한 이런 아이들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과평가라는 것은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성적이 어떤지 하고, 이 세부능력의 특기사, 애가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인지 이 세 개를 보는 걸 교과평가라고 그럽니다. 비교과는 정시는 없는 거죠. 이게 수시는 교과 비교과를 다 보고, 정시는 서울대 같은 경우 교과 정성평가만 하는. 수시 정시 비율은 처음에는 정시가 70이었는데 이게 금방 역전이 되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대학이 수시를 얼마나 선호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시는 78%, 정시는 22%. 그래서 16개 대학만 정시를 40을 해달라고, 수도권 16개 대학은 지금 의무적으로 정시 40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 정부가 그걸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정시를 40으로 16개 대학만 늘렸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해가 전국적으로는 정시 비율이 제일 적은 해가 돼버려요. 그 말은 다른 대학들은 수시 비중을 왕창 늘려버린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 16개 대학하고 다른 대학들이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그러면서 N수생을 부추기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들이 없어져서 지금 난리고, 다 보면은 정시에 16개 대학을 가겠다고 재수를 하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입시의 그 이슈가 무전공 선발 이건데요. 이거는 이번에 정부가 이 법을 바꿨어요. 고등교육부 시행령에 지금까지는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래 됐는데, 이걸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제 대학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 학부 또는 이에 상관한 조직을 둘 수 있다 이래 된 거죠. 학과, 학부를 두는 게 원칙이 아니고 이제는 필요하면 학과, 학부를 두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그 다음에 또 전과 입학해가지고 다른 과를 옮겨가는 것도 이제는, 옛날에는 2학년부터 했는데 이제는 1학년 2학기부터 가능하도록 법이 바꿨고, 의과대학에 뭐 2년 예과, 4년 본과 이런 식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이 칸막이가 많이 줄어든, 그 속에서 이 무전공 선발이라는, 이걸 전공 자율 선택제라는 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금 금년은 한 25% 수준 정도, 앞으로 아마 이게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유형은 두 개가 있는데 대학 전체 자유전공이 있고, 즉 그 대학에 전공이 100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 의치, 약, 수, 한간, 사범, 학과는 빼버리고 그럼 20개가 빠지고 80개가 남는다. 이 80개 중에 어디든지 택해도 되어지는, 이게 유행 1이고, 유행 2는 단과대학별로 선발을 해가지고 공대면은 공대, 인문대면 인문대 4개 과만 가는 게 유행이고 이렇습니다. 이 두 개를 다 합해가지고 이제 비중을 되게 늘리려고 하는 이런 거고요. 이게 무전공 선발이 계속 갈까? 옛날에도 이걸 계열별 모집을 했다가 다시 학과체제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이게 약간 좀 한국적인 상황하고 맞지 않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시는 전공 적합성, 즉 진로 역량을 반영해가지고 아이들이 입학을 하고 또 그 애들이 그 과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오래 남고 이러니까 상당히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 또 정시는 애들이 수능 점수를 맞춰오다 보니까 전공에 관심이 없더라. 성적 순으로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무전공은 정시에 주로 배치를 해도 되겠네. 이런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정시로 들어온 이런 아이들이 자기 과에 대한 그 애착도 없이 입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만두는 애들도 많고, 또 아이들은 이게 경계가 딱 있는 걸 선호하는데, 그래서 복수 전공을 선호하는데, 무전공이라는 이거는 들어온 이런 아이들, 실제로 지금 무전공으로 선발한 이런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 도중에 대학을 그만두는 비율이 그 대학의 다른 과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높아요. 그러니까 이 무전공으로 들어온 애들이 좀 갈팡질팡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서울대는 예외입니다. 서울대는 자유전공 학부가 있는데 서울대는 자유전공 학부를 다니다 그만두는 아이들이 다른 과 학생보다도 더 적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상당히 성공을 한, 그러니까 서울대처럼 이게 운영을 할 수 있으면은 성공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아이들이 더 좀 부담을 느낄 일일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다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무전공이 확대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선 수도권 대학 경쟁률이 상승. 무전공은 거의 이 로스쿨 진학이라든지 인기 전공을 희망해서 오는 그룹들이기 때문에 경제학, 경영, 컴공, 이제 이런 걸,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인기 학과를 지원하던 그룹들이 수도권 무전공으로 지원을 할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선발을 하는 경우에는 이 이과 공부를 한 학생이 유리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하지 않고
이과 수학, 문과 수학을 공부한 이런 아이 그룹들이 같이 경쟁을 하면은 이과 쪽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우수한 아이들이 더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합격을 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진로 역량이라고 부르죠. 이것보다는 일반 학업 역량, 전공이 없다 보니까 일반 학업 역량이 중요한데 그래도 이 내에서 나는 희망 전공을 몇 개 염두에 두고 그게 필요한 과목들은 고등학교 때 적절히 이수를 해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 나중에 면접을 보고 할 때도 좀 할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 무전공으로 왔지만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한 군데로 정하지는 마시고 면접할 때도 무전공으로 입학했으면은 이 여러 가지를 전공을 열어두고 그러나 나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목들을 좀 열심히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교수님들에게는 기대하는 대답이 아닐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자유전공 학부는 서울대는 자유전공 학부로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자유전공 학부에 있으면서 전공을 두 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그냥 경제학과에 들어간 거,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거, 자유전공 학부에서 경제학을 하는 거 이런 게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과에 있다가 자유전공 학부 경제학을 하면 그냥 경제학하고 다른 두 개를 하지만은 자유전공 학부에서 경제학을 하면은 자유전공 학부에 소속돼 있으면서 자유전공 학부 과목도 듣고 경제학과 과목도 듣고 또 다른 전공 한 개 더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전체로 보면은 이게 거의 5년 단위인데 한 15년 전에는 사회과학대학이 그래프가 덜 높잖아요. 공대는 이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학은 줄고 지금은 이제 공대 가는 애들이 제일 많아지는 그러니까 자유중 학부도 가면 갈수록 옛날에는 경제나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공대나 전기전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대 쪽에 더 선호도가 높아지는구나. 이게 이제 어떤 변화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가게 될, 뭐, 교과 전형은 뭐 성적만 좋으면 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 따로 그냥 적절하게 지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이거는 그 학교생활 충실도 교과나 비교과를 함께 보는 이런 거고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 내신이 조금 떨어지더라 그래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내신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게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은 이런 0.5, 0.7, 수도권은 이 정도 상승, 지방은 이렇고 전국 의대는 이 정도 내신이 좀 부족해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더라. 그리고 상위권 대학들은 학종으로 들어온 애들이 제일 우수하더라.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학종 선호도가 엄청 높아요. 이런 것들도 한번 활용을. 이 서울대도 보시면은 지역균형은 주로 내신의 영향력이 크고 일반 전형은 좀 다양한 학업 역량이 있는 아이들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역균형은 내신 점수가 이 일반 전형보다도 훨씬 카트라인이 70컷이 높죠. 그죠? 물론 일반고, 뭐 특목고 비중도 영향을 끼쳤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내신이 떨어져도 일반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하는 위에서는 좀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더라. 이런 걸 참고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가 2019에 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운영하는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자기소개서라든지 추천서 이런 게 없고 또 전부 다 블라인드 학교 이름을 다 가리고 평가를 하니까 물론 특목고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과정을 개인 학생의 학생부하고 그 학교가 개설했던 과목 리스트만 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목 리스트를 보면은 이거는 특목고, 예국고등학교, 이거는 과학고등학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일반고는 거의 알 수 없는 서울에 있는 일반고인지 지방에 있는 일반고인지 그런 상황에서 평가가 진행이 되고 여기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학생부에 아예 기재를 못하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기재는 하는데 대학에는 전달이 안 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반영, 입시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들이 아주 많아요. 수상 경력이라든지 이런 독서 같은 경우도 감상문은 안 되고 무슨 책을 읽었는지만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과가 영향이 줄어드는 대신에 이 교과, 수업 그러다 보니까 세트,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오겐 이 영향력이 커지는 특히 교과하고 세트 이게 당락을 좌우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학들이 평가 항목도 바꾸어 가버렸습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항목을 지금까지는 이 연세대 1그룹 이게 일반적이었는데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 4개를 보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3개로 줄였습니다. 이게 줄인 걸 보시면은 우선 이 끝마디를 전부 다 영량으로 끝나도록 한 게 하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이 태도 영량이라든지 사이 영량 이런 쪽 비교과 부분 이런 것들을 하나로 그냥 공동체 영량으로 확 줄여버리고, 이 지적인 영량, 즉 학업 쪽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래 되니까 상대적으로 학업 쪽 비중이 크게 증가한 이런 현상이 지금 전국 대학에 제일 많이 하는 그룹이 1그룹이거든요. 이걸 4개를 그대로 하는 그룹도 있고, 지금 밖에 가는 이걸 채택하는 데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원하는 대학이 있으면은 이 평가 항목이 뭔지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요 3개고, 이제 서울대나 서강대나 이런 데는 이게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공에 따라서 과목 선택한 것 이걸 별도로 반영하는지 이게 차이인 거죠. 연세대는 전공 적합성이 따로 있고, 서울대는 학업 역량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는 전 과목을 두루 공부하는 이걸 더 좋게 보고, 연세대는 전 과목 성적도 있지만은 그 진로에 맞는 과목 성적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보기도 하고, 이렇다는 뜻인 거죠. 그 학교별로 이게 다르니까 이런 그룹을 지어서, 또 어떤 중하위권 대학들은 전공 적합성을 또 되게 강조를 합니다. 학업 역량보다도 오히려 더 강조를 하는 이런 걸 한번 구분을 하실 필요가. 연세대 그 그룹이 하고 있는 이 세부 내용들은, 학업 역량은 학업 이 3가지, 학업 성취도가 어떻고 학업하는 태도가 어떻고 세특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 탐구력, 이 3번 이게 자꾸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지, 이게 세특. 2번, 3번이 주로 세특에서 확인되어지는. 진로 역량은 과목 이수라든지 그 과목의 성취도. 그러니까 특정 과목은 이게 1번에도 반영이 되고 2번에도 반영이 되고 이런 거죠. 내가 뭐 물리를 들어서 기계공학부 간다 그러면은 전체 여기도 반영이 되고 또 여기도 반영이 되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은 이렇고, 이제 비중은 학업 역량이 제일 세고 진로 역량이 그 다음이고 공동체 역량이고, 거의 당락이 앞에서 이렇게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대는 전공 적합성이 따로 없더라. 그래서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이것만 시종일관. 학업 역량은 성적도 있지만은 공부하는 여러 가지 경험, 또 공부를 자기가 성찰해가지고 고쳐나가는 이런 게 있는지, 성장 이런 것들을 본다는 뜻이고, 학업 태도는 공부를 하는 이유. 서울대는 특히 이게 세특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학업의 수양 이렇게 3개. 서울대도 학업 역량 이 부분이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 학업 태도 이런 순서이더라. 서울대 입시의 특징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기회만 되면은 뭐 또 서울대도 지원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이유가 뭔가? 이 주변에 산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갑자기 우뚝 설 수는 없는 거거든. 주변에 높은 산들이 있으니까 그보다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 돼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된, 이런 것처럼 주변에 그런 우수 아이들이 모여가 있다는 이런 것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서울대 입시는 특히 이 고등학교 3년간의 학업 이걸 중요시하더라. 그래서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운영을 하고, 정시는 수능 점수만 하면 되는데 굳이 또 학생부의 교과 활동을 반영을 하더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간 열심히 공부한 아이가 시험 한 번 잘 본 아이보다도 훨씬 낫더라,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 거죠. 그 다음에 지역균형 선발을 해서 일반고 중심으로 학생을 뽑는 게 별도로 있더라. 수시에 지역균형제는 모든 학교에 2명만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전국에 고등학교, 서울대 지원하는 고등학교가 한 1,700개, 1,800개 정도 되고 합격자는 한 900개 정도 됩니다. 아직도 반 정도밖에 지원한 가운데 합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900개 정도 한 명이라도 합격하는 학교가 배출되는 게 이 지역균형 선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수 수치보다는 이 입학 사정관의 판단을 서울대는 되게 중요시해요. 이게 정성적인 판단이죠. 그러니까 이 모집단에서 공부할, 서울대에서 공부할 이런 적합성, 이걸 따져보더라, 이런 뜻이고, 특히 이 4번 영향력이 크더라. 자기 주도적, 적극적인 수업 참여 태도, 이걸 높이 평가를 해서 학생부의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 이 부분을 비중 있게
반영을 하고 여기에 있는 것들 이 세분의 특기사항은 한 과목마다 한 500자 거의 한 2만 자가 학생별로 대학에 전달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특 한 군데 잘 썼다고 합격하고 한 군데 잘못 썼다고 불합격하고 이런 거는 거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쫙 읽어보면은 책처럼 읽어보면은 이 학생이 공부를 하는 방식이 어떻고 얼마나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걸 배우면은 배운 내용을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 가는지 이걸 우리 사회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는 이런 게 있는지 자기 주도적인 탐구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2만 자 정도를 쭉 읽다 보면은 이 아이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기르는 것을 일찍부터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기본 자세 이게 풀이가 다다. 수능 같은 경우는 풀이밖에 안 하고 다른 이게 수시는 풀이도 하고 이 사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인 이런 생각, 사고, 생각의 깊이를 그래서 독서를 자꾸 강조를 논어에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학위불사적 망, 사회불학적 태. 그러니까 배우기만 하고 이 생각을 사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공부를 안 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배움이 아니다. 그런 거는 공부라고 할 수가 없다. 또 애가 생각만 하고 이 새로운 콘텐츠를 배우지 않으면은 이거는 위태하기 거지가 없다.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은 내용도 배우고 배우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콘텐츠를 배운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 생각을 자꾸 넣는 이래야 그게 진정한 학문이 된다 하는 아주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도 배움도 있고 그 다음 그게 학습이 있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지식을 타면은 이거 학생이 그걸 이해는 자기 생각을 넣는 게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한 것을 확장을 하는 다른 데 융합 적용도 해보고 적용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기본 태도가 내가 아는 게 있으면은 아는 그것을 항상 틈이 날 때 이렇게 통찰 생각을 해보는 생각을 사고를 하는 그리고 그걸 우리 사회에 맞는데 실천을 하는 영화 영린에 나오는 중용 23절 아주 유명한 대사죠. 영린 23절 중용 치면은 유명 대사 치면은 다 그냥 인터넷에 검색이 됩니다. 이게 정조가 한 이야기입니다. 아는 게 있으면은 그게 꼭 생각을 하고 이걸 실천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은 아이들이 이게 이렇게 내신이 좋은데 왜 나는 이게 서울대 합격이 안 되지? 공부를 너무 수동적으로 그냥 교과만 외우고 풀이 방식으로만 해서 그런 게 세특이나 이런 게 볼거리가 없는 그래서 공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기본이다. 교과를 배운다 그러면 중심은 항상 교과라 그랬죠.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교과 내용을 배우면은 이게 들어있는 원리가 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런 걸 그 다음에 자기 관심 나는 이런 데 관심이 있었는데 수학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지리에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걸 한번 연결을 시켜보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을 적용도 해보고 융합도 해보고 활동도 해보고 내 관심사에 연결돼서 발표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게 깊이 있는 학습이고 이런 내용들이 세특에 기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공부를 성찰도 해보고 나는 이거는 왜 잘했고 이거는 뭐 부족했지 이런 걸 한번 앞으로 다음에는 뭘 해볼까 이런 성찰하고 그런 걸 또 고쳐나가고 이러면 성장이 일어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개별 교과 수업은 중심이고 그게 되면 거기에 내 관점을 넣어보자. 이걸 생각 참여라고 그럽니다. 참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을 참여하는 거예요. 생각을 참여해가지고 그런데 익숙해지도록 그러면은 이게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지고 또 그런 게 진로와 연결이 되면 효능감도 생기기도 하고 또 내가 그러면 무슨 책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책 읽어보니까 정말 내가 궁금했던 거하고 연결이 되네. 이런 게 이제 관심사간 책 읽기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학습하고 또 독서가 연결이 되고 이런 게 전체 세트가 돼서 움직이는 이렇게 하면은 이 교과별로는 온갖 주제들을 배우잖아요. 주제들을 배우면은 그런 주제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학업에 대한 이런 자부심, 이 뿌듯함 이런 게 만들어진 이런 거죠. 이게 손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손 끝이 막 이게 아프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아픈 그 뒤에 오는 이제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웠는데 뿌듯함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게 근육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이 세특을 풍부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더라. 방금 이런 것들이 기재되는 게 이 세특에 기재되는 게 보라색 이겁니다. 자기 주도적인 탐구 활동, 교과에 이런 걸 배우고
국어에서 이런 걸 배웠는데 이게 나는 이런 걸 한번 쪽으로 찾아보면 좋을 것이다. 이런 게 호기심. 또 교과 내용을 자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또 교과 내용을 우리 실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그러면 재밌거든요. 또 교과 공부에 대한 이런 성찰, 이거는 내가 이렇게 왜 잘했을지, 이런 걸 왜 부족했지 찾아보고 고쳐나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면은 학급에 토론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토론에도 열심히 참정을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에 기재되는, 이게 거의 이만자가 대학에 제공이 되니까 아주 대학 측에 봤을 때는 아주 활용하기 좋은 이런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신도 관리를 쭉 하지만은 또 이게 중요한 거는, 나는 수시 같으면은 내 공부하는 거에 자꾸 의미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겠더라. 그 의미가 성적도 있지만은 이 공부가 정말 내가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대학에 가면은 이런 환경 속에서 또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런 바탕을 내가 마련해 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의미 있는 공부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대학 입시도 생각하고 학교 교육도 생각을 하고 또 내 스스로 근육을 맞추러 가는 이런 것들도 노력을 하고, 이런 게 한목에 함께 그냥 다 같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이 멘토 같은 학부모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게 어떤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본부장님, 이 중학교 때까지는 이런 계단을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이 철봉에 매달리는, 그 앞에는 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이게 미끄럼탈을 타면서 막 노는, 그게 즐겁기만 하는 거고, 중학교 가니까 좀 힘들어지는데 계단 올라가는 거는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계단은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냥 이게 철봉에 혼자 매달려가지고 이걸 놔버리면 무한정 떨어질 것 같은, 또 받아주는 사람에는 있어. 그런 게 애들이 심리가 엄청 불안한, 이게 이제 9등급 상대평가, 나도 공부 좀 해서 고등학교 왔는데 주변에 잘하는 애들이 더 있으니까 내신이 그냥 푹 떨어지고, 이게 인수월도 힘든 내신으로 내려가 버리고 이러니까 늘 불안한 마음. 그럴 때 아이들이 그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성장이라는 요소, 또 설사 너가 철봉을 놓더라 그래도 받아줄 이런 부모님이 옆에 계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멘토 같은 학부모님이 되시려면은 이 네 가지를 항상 염두에,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도록 격려를 해주시고, 긴 호흡으로 지켜보면서 우리 아이에게 성장이 일어나도록 도움을 주는, 이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미래 설계를 해나갈 때 꼭 대학원, 대학원까지도 넣으면서 길게 보자. 그 다음에 내적 근육,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죠. 이런 것을 키워주면서 스스로 이겨내는 이런 힘을 길러주고, 또 아직도 아이들이다 보니까 옆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필요한 정보를 찾아가지고 또 나중에 모아서 자녀에게 정리를 해주고 제공을 해주고, 또 그러면서도 그냥 강요를 하기보다는 이런 게 있으니까 결정은 너가 해라. 자녀의 자기 결정성, 이런 의식을 자꾸 애가 갖도록 이게 자극을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최종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것이더라.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런 쪽으로 아이들을 지도해 주실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저 강의는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게 질문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한번 이게 질문들을 미리 예상 질문들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이제 향후 고교 내신이라든지 대입제도 개편되고 이러니까 중학교 학부모들은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를 가는 게 유리한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답이 사실은 없습니다. 애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그러니, 그래도 한번 일반적인 기준은 이제 이런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력이 뛰어나고 이렇다면은 차라리 일반고에 가가지고 해보는 것도 앞으로 더 기회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학업 분위기에 의존하는 이런 정도면은 자사고라든지 특목고 이런 쪽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이게 수시 정시 이 지원 기회 이 활용도가 학교 유형마다 다르기 때문에 집중을 할 건지 복합을 할 건지, 나는 수시만 집중하겠다, 나는 정시만 집중하겠다 이런 행태인지, 아니면 양쪽을 다 해보겠다 이런 행태인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일반고 가면은 이 수시, 정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영재고나 특목고는 이런 수시가 집중이잖아요.
또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 정시가 집중이고 이런 경우 특히 이 서초고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들이 좀 우선의 그룹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런데 서초고의 입시 특징이 이게 수시나 정시를 다 활용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결과들도 많이 내고 이제 이런 게 이 기회 활용에 이런 것도 하나 고려 사항이고 또 미래 진로에 맞는 대입 전략 이것도 이제 의대 전문까지 늘어나고 그랬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의대를 노린다 그러면은 이 일반고나 자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마음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이나 공학자 이런 거는 영재고나 과학고 쪽일 거고 법조계나 경제계 이런 거는 외고나 자사고 이럴 거고 또 이게 영재고나 과학고를 가도 지금은 이제 의대가 또 정시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또 이걸 반수를 해서라도 또 가는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뭐 원칙은 이렇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내신 점수의 대입 영향력 이게 내신에 대한 내신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가는 이런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뭐 지방은 지역인재 전형이 활용이지만은 또 전국 단위의 교과 전형이라든지 이런데 활용을 할 때 내가 교과 전형을 포기할 건지 교과 전형을 뭐 과학고라든지 외고나 이런 데서는 거의 포기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 교과 전형 활용 이에 대한 비중 이걸 가지고 꼭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 서울대학교에 그러면 그 학교 유형별로 합격자가 어떤지 이게 하나 있으니까 한번 이걸 참고를 일반고가 거의 반이고 자사고 17, 예고 8, 과학고 4, 영재고 9 이래 되니까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오.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 블라인드 평가 방식 후에 입시 결과가 변화가 있는지 사실 일반고를 늘리려고 블라인드 평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블라인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수시에서는 일반고가 조금 주는 느낌이 드는 게 오히려 이건 역효과가 나고 있는 이런 거죠. 또 정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학생부 교과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 오히려 일반고 정시 합격자 수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한 50% 정도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기재 축소, 자기소개서 표지 후에 대학의 평가 방식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비중을 많이 이미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더라 그래도 큰 영향력이 추천서는 그 전에 폐지가 되었고 큰 그게 없고 지금은 학생부라는 이런 공적 문서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너무 외부에서 하는 잘못된 정보에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목 선택 시 전공 적합성과 내신 상승 중 어디에 우선해야 되는지 이 인문 사회계 같은 경우는 내신 상승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전공 그런 그 핵심 권장 과목 이런 게 이제 발표가 되어 있는 대학인지 모집단인지 이런 걸 보시고 그거는 최소한 맞춰주고 그거 외에 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을 염두에 두면서 내신 상승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보시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인문사회계 같은 경우는 내신 상승 쪽이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4번은 진로 수정 후에 전공 적합성하고 이수 과목 사이에 불일치할 때 대학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실 이거는 별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진로 수정 때문에 전공 적합성이 안 맞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계 쪽으로 준비를 하다가 진로를 인문 쪽으로 하는 경우는 오히려 그게 강점이고 약점은 아닌 것 같고요. 인문 쪽으로 하다가 자연 쪽으로 옮기면은 이제 그런 경우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핵심 권장 과목이라든지 꼭 필요한 자연과학 이런 과목은 늦게라도 이수를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외에는 크게 상충되는 것 이런 거는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그 다음에 평가에서 세특 기록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가면 갈수록 이 기록이 영향이 커지고 이러니까 특히 이제 교과 의 부분에 대한 반영 비중이 줄어들면은 이 세특을 가지고 대학들은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또 고기 학점제가 되면은 내신 등급마저도 9단계가 5단계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세특의 영향력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든 일찍부터 좀 자기주도적 이 공부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이런 데 좀 익숙해지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